예, 14남북 공동선언 12주년 기념해서 열게 된 이번 심포지움 두 번째 세션 진행을 맡은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까 1세션도 그렇습니다만 2세션도 지금 노무현 재단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세션은 남북 정상선언 14 포함해가지고요. 작년에 또 있었던 것까지 앞으로 남북관계 정상들이 합의했던 남북 선언들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지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남북관계가 오늘 행사도 그렇습니다만 원래 우리 바람대로 됐다면 북측 토론자가 함께 나와서 뭔가를 좀 하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이유 때문에 지금 남북 간의 교류와 협의 또 협력 이런 사업들이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타개해 나갈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일부 장관 지내신 정세현 수석 부의장이시죠 지금. 예. 그리고 이종석 전 장관님, 그리고 정식 공직은 한 번도 못 맡으시고 특보만 하고 계신 문정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12주년인데요. 제가 올해 나이가 이제 환갑입니다. 저도 어느새 아직 어리지만 이제 그 생각을 아침에 좀 했습니다. 광복 100주년까지 지금 26년 정도 남아 있는데 제가 그때 되면 86살이거든요. 그때까지 살아 있을 확률이 한 50%는 될 것 같은데 지금 통계표를 보면 그때까지 통일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의문을 한번 품어봅니다. 남북이 잘 되어야 국가의 통일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의 통일이랄까요? 아니면 사실상의 통일만 그때까지 되더라도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나오신 세 분 선생님께서는 좀 우리의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기대해야 될지 정세현 장관님부터 저 부의장님부터 하실까요? 예. 역가나손으로 하시는군요 지금. 미음, 이영, 지읒 이렇게. 예. 광복 100년이 되는 2045년까지는 완코리아를 만들어야 된다는 대목에서 저는 사실 조금 울컥했습니다. 물론 통일 문제는 이렇게 무슨 정서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 그때까지는 통일이 돼야지. 독일의 경우에는 분단된 날로부터 정확하게 45년 만에 분단된 날로부터 45년 만에 통일이 됐는데 비록 동서독 관계나 남북 관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서독은 전쟁을 안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서독 관계 개선 문제라든가 통일 문제가 그렇게 우리처럼 이념적인 성향을 띠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26년 동안 열심히 남북화해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도 2045년까지는 왕코리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경우에는 20년 동안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이듬해 10월 3일 날 선거로서 투표로서 통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해놓은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9년 동안에 남북교류 협력이 중단됐었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다시 이제 이것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와는 달리 북핵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북핵 문제에도 불구하고 북미 협상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봐가면서 아까 요 앞에 세션에서도 치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학자들이 많이 하시던데 치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나가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이번에는 정말 우리도 한번 모험을 해봅시다. 미국의 허락이 떨어지기 전에라도 우리가 밀고 나가면서 미국의 동의를 사후에라도 구하는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봅시다 한다면 26년 후에 우리 통일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다른 두 분께서도 특별히 다른 의견이 있으실 것 같지 않아서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죠. 이건 근데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게 아, 그렇습니까? 있어요. 예, 하시죠.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하나된 코리아라고 할 때 우리가 통일 개념을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 하나의 체제, 하나의 정부를 갖춘 통일이 2040년까지 올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체제, 두 개의 정부를 가져서 교류 협력하고 평화 공존하고 협력과 통합을 제도화시켜서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사실상의 통일은 2045년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얘기할 때 통일의 정의를 분명히 해놓고 우리 평화도 그러하듯이 통일도 부단한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45년 되면은 소위 하나의 유럽을 가진 것처럼 하나의 코리아는 가능하는데 그게 법률적 통일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통일로 이루어져서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상황은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은 예, 저도 그러면 예. 예. 아니 이거는 사실 뭐 문정인 선생님이 아마 이 대답을 하겠다고 생각하신 거는 이 통일에 대한 어떤 개념에 있어서의 그 좀 복잡성 이것 때문에 좀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왜냐하면은 통일 언제 되냐고 물을 때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지만 가장 사실은 답변하기 싫어하고 퉁명스럽게 그냥 그 백운학이한테 가서 물어봐라. 점쟁이한테. 여러분 아시죠? 백운학. 이렇게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통일에 대해서는 전망이 쉽지 않은데 유시민 이사장님이 답을 내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복잡하죠? 통일을 과정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하신 건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핵화 협상이 성공을 해야겠죠. 또 이렇게 가서 나름대로 남과 북이 평화가 실현되고 평화 실현된다는 건 아마 남북 평화협정으로 아마 그것이 증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남과 북이 공동 번영을 위해서 유기적 경제 협력을 한다. 요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젠가 남과 북이 정말 제도와 사상 제도도 다르고 그 다음에 당연히 군대나 외교권은 따로 갖고 있지만 연합 같은 거를 만든다든가. 그 이후에 단일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국가다라고 얘기하는 통일국가를 만들 수 있겠죠. 여기서 마지막 단계인 단일한 통일국가나 연합국가가 언제 올 것이냐는 걸 물으면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대답 못하고 틀림없는 거는 문정인 선생님만이 아니라 저 역시 문 선생님보다 제가 7살 아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일 통일국가는 제가 살아있을 때 올지 못할 거라는 촉을 갖고 있습니다. 남북연합 역시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을 과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남과 북이 평화협정 맺고 남북이 유기적인 경제협력을 하는 수준이 된다면 이때부터 이제 통일은 낮은 단계로 됐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통일이란 개념을 좀 유연하게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럼 그게 언제쯤 오겠느냐 그거는 제가 볼 때 비핵화 협상이 만약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여기 중요한 것은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주체적 노력이 들어가야 되지 북미한테 맡겨놓는 이런 현상은 안 되는데 아무튼 비핵화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5년 정도는 올 것이다. 근데 북미 협상이 성공하지 못하면 잘 모릅니다. 언제 올지. 그만큼 북미 협상 이 비핵화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 왜 너는 5년 정도 안으로 보느냐. 예, 평화협정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맺어지는 정도는 그 안에는 그 정도는 될 것 같아 안에서. 근데 지금 문제는 남과 북의 공동 번영을 향한 유기적 협력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북한 경제가 북한이 국가 전략을 이미 군사 중심에서 경제 중심으로 변화시켰고 여기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적 변화를 갖다가 이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평화는 곧 경제적 번영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는 5년 후면 우리는 사실상의 통일을 향한 첫 번째 단계 간다. 물론 그것은 연합국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전쟁 걱정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새로운 미래의 창을 열 수 있는 것이 올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비핵화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관여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결국 세 분이 다 한 말씀씩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공유했던 질문지에 좀 의례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4 남북 공동선언 그 정상선언 이 지금 12년이 지난 지금 얼마큼 진척되어 있냐, 실현되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거기 14 공동선언에 나와 있던 조항 중에 하나는 확실히 된 것 같아요. 남북 정상이 앞으로 수시로 만나서 자주 만나서 수시로 만나서 뭘 협의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3차례나 그걸 하셨으니까 그 정도면 수시로 만난 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의례적인 평가를 그냥 건너뛰고요. 아까 이종석 장관님 말씀이 이 북미 간에 지금 오늘 예비 접촉 스웨덴에서 내일 이제 실무 협의를 시작한다고 하고 또 어제는 독일 통일 기념일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통일 전망을 여쭤봤는데 바로 지금 제일 관심이 몰려 있는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문제로 그 북한과 미국 사이의 실무 협상 아까 1세션에서도 이거 쭉 다뤘는데요. 그 1세션의 토론자분들은 아무래도 연구자가 많으셔서 근데 2세션은 아시다시피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분들 또 대통령의 그 분야에 관한 특보이시고 저도 뭐 한때 정부에 몸담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노골적이고 툭 깨놓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예비 접촉 시작되고 있는 북미 간의 이제 재개된 실무 협상 이 전망을 지금 어떻게 보시고 여하튼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뭐 연내에 뭔가 합의가 되어서 될까 안 될까 이게 제일 큰 관심사거든요. 여기에 대한 점을 이건 거꾸로 이종석 장관님부터 좀 들어보죠. 예, 뭐 그 구체적인 그 북미 간의 이해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두 분 또 그 이 특보님하고 또 수석 부장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큰 틀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1세션에서 들으면서 좀 제가 한편으로 많이 배우면서 한편으로 좀 조금 더 노골적으로 좀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왜 저렇게 생각하지 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북미 간의 실무 접촉에서 앞으로 향후 그 3차 북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과연 이 좀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그 결정적 고리가 뭘까?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막 나무 타는 소년이 어느 나무를 올라가는데 우리가 뭐 그 열대 지방에 있는 야자나무 생각해 보죠. 어느 지점까지 올라가서 계속 못 올라가고 미끄러지는 지점이 있어. 그럼 그 지점을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교착되는 아주 핵심 지점이 뭐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지금 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픕니다. 몸이 덜덜 떨어. 그러면 그 사람이 치통인지 아니면 감기 몸살인지 알고 딱 약한 감기 몸살이면 감기 몸살 약을 딱 쌍화탕 먹고 그날 밤에 먹고 자면은 그 다음날 낫는 거잖아요. 즉 뭐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북한이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서 지금 소위 그 자기가 체제안전보장이니 뭐니 얘기를 많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자기가 1단계는 이미 비핵화 조치를 했어요. 1단계 조치는 그렇잖아요. 핵실험 중단하고 그다음에 ICBM 시험 발사 중단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뭘 달라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자기가 또 비핵화 조치를 했을 때는 네가 뭘 달라 그러는데 달라 그러는 내용이 뭐냐면 딴 얘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건 무슨 뭐 북미 간에 제가 볼 땐 종전선언이니 그다음에 연락사무소니 이런 얘기들은 이미 어느 정도 돼 있는 거고 핵심은 북한이 볼 때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상호 신뢰 구축이 핵심이 되고 지금 북한이 가장 목마른 점 제재를 완화해 줄 거냐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국의 북한의 비핵화 상응 조치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그럼 지금 미국이 단 요만큼이라도 비핵화 제재를 완화해 줄 생각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고, 미국이 그거 오케이 나 그럴 생각이 있다라고 테이블에 그걸 올려놓으면 아마 김명길이 얘기한 새로운 신호는 그런 그거겠죠.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새롭지 않지만 미국은 한 번도 그걸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요 지점에서 만약에 미국이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번 협상은 전망이 굉장히 어둡다. 그러나 지금 봤을 때 미국도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요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요 지점 다시 말하면 역시 제재 완화 문제가 어느 정도 어떻게 얼마만큼 어떻게 될 거냐는 협상을 해야 되지만 나 용이 있어 라고만 되면은 이번에 올 가을에 연말에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예, 저 허락을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정인 특보님. 예. 이번 스톡홀름에서는 결국 두 가지겠죠. 그러니까 비핵화의 범위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거고요. 두 번째는 상응 조치, 그리고 북한 측 입장에서는 실무 협상을 성공시켜서 최종적 수표는 두 정상이 만나야 되니까 아마 북측에서는 3차 정상회담까지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이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비핵화의 범위는 북은 하노이에서 더 넘어가려고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변 내 있는 핵시설이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에 역점을 많이 둘 것이고, 미국은 거기에 만족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영변 플러스 알파에, 그 다음에 북한이 모든 핵 활동을 포괄적으로 중지하는 것. 그건 지금 미국 측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영변을 소위 폐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영변 이외에 있는 비밀 핵시설에서 계속 플루토늄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면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달라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 입장에 두 번째는 상응 조치 문제가 있겠죠. 북에서는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 제도의 안전과 우리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기해달라. 그러면 전자의 경우는 안전 보장에 관한 문제일 거고, 안전 보장은 정치적 보장, 결국 수교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군사적 보장의 경우는 결국 불가침 조약 같은 걸 이제 해달라고 하는 것일 거고, 그 다음에 발전의 장애물을 제기한다는 것은 결국에 제재 해제하는 문제인데, 다행히 오늘 아침에 이제 워싱턴 쪽에서 들어오는 소식을 보면은 조금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6월 19일 제가 워싱턴 가서 협의할 때만 해도 제재는 손을 못 댄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이 있거든요. 그 스티브 비건 같이 있으면서 제재는 손을 못 대지만 안전 보장 쪽에, 우리 언론에서 얘기한 체제 보장 쪽에는 뭔가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에는 지금 미국 측에서 아마 그 북한이 석탄과 섬유 제품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소위 그 한시적인 제재 완화, 그 북한 비핵화의 정도에 따라서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지금 당장 북한 숨통 죄이는 것을 풀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핵심은 미국이 얼마나 항상 적게 주고 많은 걸 받아갈 생각을 하지 말고, 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를 얼마나 화끈하게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건데, 만약 제재 부분에 미국이 가장 전향적으로 나오면은 그건 대화의 향방에 큰 그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의 기본적인 시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미국 취재한 걸 따르면 정부 소식통과 관계가 없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기하는 정도, 남북 경협을 용인해 주는 정도, 이 정도인데 한번 그렇게 더 나왔던 건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장 문제에서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미국하고 북한이 똑같아요. 지금 문제 다 서로 적게 주고 많은 걸 받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접점을 못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스톡홀름에서 서로 조금 더 많이 주고 조금 적게 받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으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는 합의를 하더라도 실무 접촉해서 김명길이하고 스티브 비건이 합의한다고 해도 결국 특히 북한의 정책 결정 구조로 봐서는 최고 지도자가 소위 수표, 승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딜이 잘 되면은 결국 3차 정상회담에서 그 딜을 하려고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명길이가 어저께 북경공항에서 상당히 낙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북한 실무 접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좀 소위 전향적인 답변이 오지 않았다면 아마 실무 접촉 안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무 접촉 실패하면은
하노이판이 다시 되살아나거든요. 북은 지금도 하노이 트라우마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좀 긍정적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라고만 안 나왔을 건데 어저께 김명길이 아주 침묵하지도 않고 낙관적인 자세로 간다는 걸 보면은 미국도 뭔가 줄 수 있는 카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스톡홀름 실무 접촉에서는 조금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 이게 순서가 뒤로 가니까 이하 동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까 처음에 할 때는 괜찮았는데 예. 저도 문 교수님, 문 특보님과 생각의 방향이 같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말 속에 사실은 전략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평소에는 어저께 김명길이 베이징 공항에서 우리 기자들한테 하는 식의 그렇게 아주 상세한 얘기를 잘 안 해요. 거꾸로 스티븐 비건 같이 말하지 않고 바빠서 자기는 어딜 다시 이제 일찍 떠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우물쭈물 하는데 미국 쪽에서 새로운 신호가 나왔다. 그래서 이 좋은 전망과 전망과 낙관을 가지고 지금 자기는 그쪽으로 간다. 미국이 상당한 정도의 지금 새로운 신호 또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북한에게 희망을 줬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겠는가. 물론 미국이 그런 새로운 신호 내지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오게 된 데는 10월 말에 있을지도 모르는 하원에서의 탄핵 문제, 탄핵 결의 이걸 덮을 수 있는 정도의 뉴스밸류가 있는 국제 정치적인 사건을 벌여보려고 그러는 계산이 좀 배후에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건 이번 실무 협상이 10월 내지는 11월 초까지 10월 말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출발점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번으로 끝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한 번으로 끝나기는 어렵고 한 번쯤 더 접촉을 실무 협상을 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는 퇴색수문 많이 받아내고 적게 주려고 그러지만 소위 거래관계 흥정을 한 방에는 끝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방향은 금년 가을에 잘 되는 쪽으로 간다고 보고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전부 다 가만 보니까 전부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말해야 된다고는 사람들만 불러놨어요. 노무현 재단의 의도가 좀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운명이라는 책에서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중요한 거예요. 국민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줘야 돼요.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노라고 말할 수 있지 않으면은 남북 관계 못 풀어나갑니다. 미국에 허락받으려면 아무것도 못 해요. 노무현 장관님 지금 떠나셨을 것 같은데 사실 미국이 그때 98년 11월 18일 날 금강산 관광이 시작될 때 미국과 사전 협의를 했으면 그건 시작하지 못하는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이게 정세 자체는 매우 좀 불리하고 현대 정주영 회장이 저렇게 서둘러 내는데 미국의 여론 나쁘고 일본의 여론 나쁘고 북한이 그런 짓을 했으니까 일본 열도 상공을 건너서 태평양 쪽으로 미사일 쏘았지. 나중에는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지만 8월 18일 날 뉴욕타임스에는 지하 금창리, 지하 동굴 무슨 별도의 핵 활동 사진이 보도됐지. 여론이 나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웠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결단을 내렸어요. 그건 피스메이커에 다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대통령께서 부르시더래요. 뭐 임동원 장관이 눈치를 채고 이럴 때는 모험을 좀 하시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렇지. 그럽시다. 그래서 바로 자카르타에서 통일부 장관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11월 16일로 기억합니다. 이러면 이제 김어준은 메시 그러는데 시간은 제가 지금 오후 한 서너 시쯤 됐을 겁니다. 근데 그거 11월 18일 날 그 일 말입니다. 예, 원래대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저질러 버리자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바로 그겁니다. 그 뒤에 이제 제가 어째서 그렇게 됐는가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고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일단 모험을 한번 하십시다 했더니 바로 왜냐면 속을 알아차리고 거기 맞장구를 쳐준 셈이 됐죠. 바로 이런 식으로 하고 나와야 돼요. 지금 저는 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또 저한테 섭섭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문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금강산 관광이고 개성공단이고 또는 철도도로 연결이고 이걸 좀 치고 나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합시다 하는 식으로 밀어주는 사람이 지금 수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를 지금 유시민 안지저 노무현 재단에서 그 좀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띄워줘야 그거는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건 또 우리 정부 입장도 또 이해는 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서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에 대통령 역할이 지금 북미 간에 북핵 협상을 하는데 정말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결국 우리가 미국하고 관계를 돈독하고 미국의 모든 의도를 이끌 수 없으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위 그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체 하다 보니까 지금 북에서 우리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서 그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긴 있지만은 정부 입장에서는 아이고 그건 문제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도 똑같으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정말 토론하기 하나라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 그래서 이제 임동원, 스티브 보스, 주한 미대사, 마드리엔 올브라이트, 그 다음에 클린턴 대통령 요 비밀 채널을 만들어서 상당히 원활하게 움직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냥 그때도 미국에 상당히 하는데 그때는 사실상 북한 핵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지는 않았죠. 근데 지금 핵 문제가 불거지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관계를 잘 설정해야 북미 관계도 잘 되고 그러면 소위 장기적인 남북 관계 진전도 좋을 수 있다 이런 시각에 서니까 저건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오면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야에서 지금 여기 우리 수석 부의장님은 약간 어중쩡하시고 위치가 그다음에 문정인 선생님은 또 이런 입장이시니까 저는 어쨌든간 제야에 있는 그 지지자입니다. 비판적 지지자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국면에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국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이나 북한이 진지한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굉장히 불안한 게 있어요. 지금 문정인 선생님 말씀하신 걸 100% 저는 동의해요. 우리 정부가 중재자로서 중간에서 뭔가 촉진자로서 해보려고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럽고 이거 다 이해하는데 자 구조적으로 객관적인 얘기를 해보죠.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이제 앞에 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아쉬운 것 하나를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뭐냐면 북한과 미국은 협상을 할 생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지가 있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오로지 적대적인 협상을 해본 적도 없고 적대적으로 협상을 해서 깨진 거 외에는 별로 작년 6월 달에 한번 그 정상회담 합의 만드는 게 없었단 말이죠. 즉 이렇게 기존의 오랜 적대성을 가진 두 세력이 두 집단이 두 대표가 만나서 협상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중재가 필요하고 촉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가장 중재 역량이 이 둘을 갖다 협상하는데 취약한 상황이 지금입니다, 바로. 누가 지금 여길 중재하고 있습니까? 트럼프는 지금 시진핑이 의견한다면은 시진핑이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중국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태야. 그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가 지금 중재하고 있습니까? 남북 관계의 자율성이 이 상실되면서 지금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뿌리통해 버려 이제 최고 지도자 수준에서 뿌리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점잖게 얘기하지만 말만 한다는 거죠,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북 관계에서 얘기가 안 되니까 우리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지금 전혀 작동 메커니즘이 없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드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남북 관계가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움직여서 그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중재 역할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그 뭐를 노잣돈을 만들 수가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미국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맞짱 뜨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고, 더욱이 4.27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최대한 지키고 우리가 이행하고자 애를 쓰는 거가, 이게 동맹이라는 게 뭐 우리가 같은 동맹과 우리가 모든 이해가 다 일치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조라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공조라는 거지, 같은 뭐로 공조합니까? 공조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은 정말 우리가 우리 얘기를 할 때가 됐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정말 뭔가 이제는 앞으로 한 발짝 나가야 된다. 그래야만 중재력이 생기는 거지, 그냥 앉아서 조용히 눈치 본다고 중재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흥미진진하죠? 자, 이제 내일 아침에 어느 신문에 이렇게 나올지 모릅니다. 대북 정책 북미 협상 평가 관련해서 여권 내 심각한 분열상 노출,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더 깊게 얘기할 거예요. 이제 아직 시간이 1시간 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약간 사회자로서 역할을 좀 할게요. 제가 사실은 지금 노무현 재단 유튜브로 이거 생중계 중인데요. 이따 저녁 8시에 업로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유시민이 묻고 도올이 답하다 해서 이 남북관계에 관련된 철학적 고찰을 좀 했습니다. 뭐 플라톤, 마르크스, 헤겔 다 나옵니다. 거기에는. 근데 도올 선생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청춘 남녀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자꾸 반대한대요.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 이 결혼. 그러면서 뭐 혼수가 어찌고 뭐가 어찌고 옆에서 자꾸 회방을 놔요. 그러면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그 도올 선생님이 스스로 답하셨는데요. 그냥 살림 차리고 애 낳아가지고 들어가면 된다고. 처음에는 반대하더라도 그 살림 차리고 애 낳아갖고 애 안고 들어가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인정 안 해줄 수 있냐,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문제는 축복받는 혼인을 하는 게 좋죠. 아무래도 이웃 사람들 축하를 받으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 지금 이 국면은 제가 보기에는 원만하게 모두의 축하를 받으면서 혼인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여튼 한번 해보는, 끝까지 그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우선 그 마지막 노력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그리고 그게 잘 안 될 경우에 진짜 살림 차리고 애 낳을 거냐, 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요, 그거 넘어가기 전에 사회자가 말 많이 해서 죄송한데 시청자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정말 문화가 다르구나라고 느낀 게, 볼튼 씨가요 해고됐잖아요. 그럼 나가자마자 바로 막 대통령을 막 공격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엄청 욕먹을 일인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때문에 뭐 볼턴이 리비아 모델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북한에서 기분 팍 상해가지고 잘 안 됐잖냐 이런 얘기 또 하고, 그다음에 뭐 볼턴이 핵무기고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고 다 내놔라 이랬다고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되는 그 스톡홀름 접촉 과정에서 보면 북측에서 미국 쪽의 새로운 계산법에 대한 얘기를 얼핏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궁금한 게, 아마 시청자들도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에 대해서 북한이 기대를 가지고 지금 나온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새로운 계산법이라는 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때와 비교해서 미국 쪽의 입장 변화가 있다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뭐 새로운 계산법이라는 게 무슨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하노이에서 이제 미국 측이 제시한 거는 특히 볼튼이 둘째 날 이제 확대 정상회담할 때 이제 노란 봉투 들고 와서 그걸 이제 한글하고 영어로 써서 북측에 넘겼다는 건데 거기 있는 핵심이 결국에 북한이 핵무기와 화생무기와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해체하면은 미국은 북한 경제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접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괄 타결을 주장하는데 북한이 선제적 행동을 하면은 미국이 알아서 나중에 주는데 구체적인 건 하나도 없이 북한 경제 밝은 미래를 약속해 주겠다고 나왔으니까 이건 북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북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미국 입장이라는 게 일괄 타결이라고 하는 것, 선해체 후보상이라고 하는 일괄 타결 방식하고 그다음 북이 계속 강조했던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르는 소위 점진적 동시교환 원칙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차이가 있는데 미국 보고 행동 대 행동 원칙에 기초한 점진적 동시교환 방식에 접근하는 방안을 갖고 나오라. 아마 그게 새로운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게 합리적인 거고요, 사실상. 예, 아니요. 도울 선생이 학습 영역이 탁월하네요. 지난 9월에 한번 만났어요. 제가 한때 70년대 초에 대만 유학을 좀 했습니다. 그 대만 타이베이에서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친교를 유지하고 있는데 통일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통일의 구심력과 원심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비유를 하기를 남녀가 지금 연애를 하는데 결혼의 구심력을 지금 키워가는 중이다. 자주 만나고. 근데 양쪽 집안 중에 누군가가 반대를 하면은 그 결혼의 원심력이 세게 나오면은 결혼을 못하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끼리 사고 치면 어떨 거냐? 도리 없지 않느냐? 저작권이 우리 수석 부의장님께 있는 거구나. 예. 근데 옛날에 제가 대학 때 들은 얘기인데 확실하게 그 책을 많이 베끼면은 절대로 그 책을 보는 것처럼 안 한답니다. 옛날 얘기죠. 루소와 관련된 얘기인데 장작 루소. 저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참 우리 그 국민들 옹 교수님도 지금 가만 보니까 특보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나마 좀 대통령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성격도 원래 그렇지만 근데 그 작년 8월 1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개선의 종속 변수가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연설문 그걸 보고 참 잘 썼다. 그런 뒤에 이제 바로 그것 때문에 아마 9.19 평양 회담은 성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지금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남북 관계가 한 발 앞서가면서 북미 관계도 그 뒤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북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4.27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 같아. 그러니까 9월 달에 또 만나게 됐다고 보는데 근데 그래서 9.19 공동성명을 평양 공동선을 만들고 군사 분야에 관해서 주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에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거 나오고 난 뒤에 난데없이 폼페오가 그 9.19 평양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투로 얘기를 했다는 기사가 떴어요. 그리고 10월 중순쯤인지 한미 간에 대북 문제를 위해서 대북 문제를 협의해 간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다. 라는 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남북 관계가 한 발 앞서가겠다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성사된 9.19 평양 공동선언 및 관련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발목 잡는 일을 앞으로 하겠다는 거구나. 한미 워킹그룹. 한미 워킹그룹이 말이 좋지 그게 2인 삼각으로 가자는 얘기니까 사사건건 발목 잡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한미 워킹그룹에 동의해 준 게
참 큰 실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삼 정부 때 북핵 문제를 가지고 한미 간에 굉장히 엇박자를 많이 내고 불편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93, 4, 5, 6년지간에. 그때 미국이 우리를 얽어매는 원칙의 군대를 씌우는데 절묘합니다. 한미동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엇박자를 내서 되겠는가. 앞으로 대북정책에 관한 한 한미가 공조한다는 원칙에 합의합시다. 그럼 한미 공조하는 말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좋다고 합의를 했죠. 그 뒤에 계속 우리가 조금 딴소리를 하면은 한미 공조를 합의하고 왜 이렇게 딴소리를 내는가. 김영삼 대통령도 꼼짝 못하고 끌려가더라고요. 난 이게 우리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들이 과거의 역사를 좀 공부를 하고 때로는 그걸 철저하게 복귀해가면서 대통령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뒷받침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보께서 이제 그 일을 거치려고 저는 묻습니다. 예, 뭐 수석 부의장님이 그 참 대통령님이 의장이신데 부의장님이 그래도 그렇게 정말 그 이 참 결기를 갖고 이제 대통령님을 민주평통 의장을 보좌하시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정말 어느 때보다도 참 그 후학으로서 또 참 마음이 든든합니다.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저는 새로운 신호는 뭐 일단 경제 완화 쪽에서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신호라고 보는데 그걸 조금 더 얘기하자면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선핵 포기론, 다시 말하면 너 먼저 핵 포기해, 그래야지 내가 너 살려줄 거야라고 했던 미국의 그 선핵 포기론을 일단은 그걸 접겠다는 그런 신호를 일단 받아들인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아까 김동혁 교수가 자꾸 북한에 한번 이렇게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서 하셨는데 이제 김정은이 한번 우리가 빙의를 해보는 거죠. 빙의를 해보면 빙의를 하려면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계속 봐야만 빙의가 되지. 북한 문헌이나 노동신문을 남들은 노동신문이 선전 매체지만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니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가 아니 그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말은 북한식 용어로 표현하면 그거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동안에 미국이 자기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적대시 정책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면 내가 핵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는 거니까 이제 수교가 되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결국 평화협정이 되겠죠. 이걸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무슨 뭐 보장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이제 그런 겁니다만은 그런 걸로 따지면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최대 안전 보장인데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한 데는 역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체제 일반적 안보상의 체제 안전 보장 플러스 이제 중요한 경제 제재 해제, 즉 김정은이 담보건 도약을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요. 이게 있는데 자 그동안에 북한은 지금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던 속내를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 가서 보여줬어요. 하노이에 가서 뭐 했습니까? 자기가 영변 핵시설을 통째로 내주는 대신에 뭐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떠냐는 평가. 그렇지만 그 대신에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구했던 건 뭡니까? 2016년 이후에 있었던 11개 제재 중에서 5개 제재에 대한 민수경제 부분을 해제달라 그랬잖아요. 이게 엑기스가 핵심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건 제재야, 제재 완화야라는 말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트럼프가 딱 거절하고 나니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돌아오면서 얼마나 실망하고 돌아왔겠어요. 돌아와가지고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하면서 쭉 복귀하면서 느끼는 거는 야 나는 진심으로 이게 필요해서 제재 완화를 얘기해달라고 그랬는데 미국이 볼 때는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작은 나라지만 아까 이혁 교수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북한이 사실은 강대국을 대상으로 정치를 외교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작은 나라지만 미국에 대해서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싸움에서 협상이거나 아니면 전쟁이건 어쨌든 간에 져본 적은 없어. 항상 비겼어.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엄청 스트레스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고. 이걸 한번 그냥 약코를 눌러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지. 근데 북한이
나 말이야 제재 완화해 주세요 나오니까 아 요게 네가 제일 아픈 거죠. 꼭 눌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김정은이가 완화해 달라면 그래 한번 진작에 우리 협상해 보자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갖다 더 누르고 있다고 김정은이가 느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할수록 이거는 더 위험하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시정연설에서 최근민의 시정연설에서 날씨 앞으로 제재 따위에 대해서 내 말 신경 안 할 거다 얘기 안 할 거다. 나 제재 따위는 난 이제 얘기 안 할 거다. 그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서 나는 나는 내가 부국을 내가 개척해 나가겠다 자력으로. 그 얘기는 반어법 중에 반어법이라고 봐야죠.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이님이 나 이거니까 목 잡으니까 나 이런 거야 이 뜻이거든. 그래서 근데 그 말을 푸틴한테 가가지고 푸틴한테 좀 비슷하게 했더니 푸틴은 김정은의 뜻을 다 이해 못하니까 나와가지고 북한은 최저안전 보장을 해줘야만 된다 이러니까 국내학자들이 다 따라갔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 그럼 지금 북한이 최저안전 보장이라서 군사안전 보장해주면 이게 해결될까요?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선액 포기론의 핵심이라는 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경제 제재 완화가 포함된 패키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북한의 새로운 신호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새로운 신호는 뭘까라는 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문정인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북한이 어느 정도의 비핵화 조치를 할지 이건 서로 협상을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이 하나라면 또 하나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정말 끝까지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걸 갖다가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런 점에서 포괄적으로라도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을 갖다 갖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점을 만약에 북한이 오케이 한다면 양쪽이 서로 새로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문정인 특보님. 한 가지만 예, 제가 예. 지금 보완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이 제시한 영변 딜은 스몰 딜이 아니에요. 빅 딜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미국 쪽에 지금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정부 당국의 정보를 공유하는 게 아니고 결국 얘기는 2월 16일부터 미측 북측 실무협상단이 하노이 가서 쭉 협의를 했는데 북측 실무협상단이 하노이 카드와 2016년 이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중에 5개 중에서 민수경제와 민생에 관련된 것을 해제하려는 이 논의가 실무 접촉에서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부터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뛰쳐나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 심야에 리영호 외상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영변 제안이라는 게 이런 성격이고 그 다음에 제재도 전부 제재해달라는 게 아니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5개 중에서 민간 경제와 민수 경제와 민생에 관련되는 것만 해달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측도 이런 중요한 것, 그러니까 북은 정책 결정 구조 자체가 유혈지도 체제 하에서 위원장 혼자서 갖는 데서 생기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도 북측이 앞으로는 좀 그 협상에 나올 때 좀 잘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모쪼록 통전부 동무들이 이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물론 지금 북미 간의 협상은 잘 돼야 되고 뭐 잘 되면 우리도 남북 관계도 또 동력을 또 얻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실무 협상 코앞에 두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9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제 하노이에서는 북미 간의 합의가 없었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싱가포르 합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미국 쪽에서 확인을 해줬죠. 근데 거기서 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나 등등 남북 간의 이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발표된 걸로는 언급이 없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상황이고 또 하나는 어제 그저께죠. 오늘 이제 스웨덴에서 실무 접촉 시작하는데 이틀 전에 되게 그전보다 예쁘게 생긴 거를 하나 쐈어요. 이렇게. 아니 모양도 그전에는 끝이 이렇게 삐죽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훨씬 더 예쁘게 생긴 놈을 하나 이렇게 그것도 땅에서 쏜 게 아니고 물 밑에서 이렇게 쏴가지고 되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SLBM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지금 미국 쪽은 자기들이 미국 행정부는 북미 간에 뭐가 잘 되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하고 사이에 이 개성이나 금강산 사업을 복구하는 걸 포함해서 자기 주도적인 남북 경협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입장인 걸까 하는
정말 미국이 반대하는 걸까? 왜 굳이 반대하지? 이런 의문 또는 불만 이게 한편으로 있고요. 협상 이미 하기로 지금 합의가 내부적으로 된 상황에서 그 좀 예쁘게 생긴 애를 쏘는 이유는 뭐지? 북한에서 뭔가 좀 북미 사이에 겉보기와 달리 뭐 좀 잘 안 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한편으로 있습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 지금 북한의 무기를 보고 예쁘다고? 이러니까 종북이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최선희 부상이 제일 부상이 10월 4일에 예비 접촉을 하고 북미 간에 10월 5일 날 실무 협상을 한다. 걸 발표하고 나서 몇 시간 안 돼 가지고 바로 조금 전에 이른바 예쁘게 생긴 SLBM을 쏘았습니다. 북한은 협상의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지막 벼락 끝젖을 쓰는 그런 습관이 좀 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11번 사실상 탄도미사일 또는 뭐 SLBM도 굉장히 유력적인 건데 분명히 제재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는 대꾸도 안 하고 두고 보자 하면서 우리는 곧 회담한다는 식으로 반응을 보였는데 바로 이제 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완전히 미국의 요구대로 다 내놓고 난 뒤에 현지역에 드러날 남북 간의 군사력 격차 이것을 사전에 메꾸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동시에 북미 간의 북미 간의 협상을 재촉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계산된 행위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오늘 방송 들으니까 어느 당의 국회의원이 미사일 쏘고 SLBM 쏘고 장거리 미사일 막 개발하고 하는데도 거기 말도 못하는 정권이라고 그러던데 북한이 그런 북미 협상을 앞두고 취하는 일종의 사전 조치 내지는 협상 전략 차원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 욕한다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좀 잘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흘려들어도 되지만 지금 실무 협상에서 미국이 북한한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물론 파는 지금 스톡홀름을 옮겨가지고 해야죠. 우리가 그건 모르죠. 그러나 아까도 지금 문 교수님도 인용을 하셨지만 저도 그건 봤습니다. 석탄과 섬유 제품의 수출을 3년 동안 제재를 유예한다. 36개월 동안 대단히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떤 점에서는 제재 완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할 단계적으로 하겠지만 일종의 신호탄이라고 보고 그게 시작이 되면은 우리로서는 개성공단, 금강산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실 북한은 지금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관심이 더 많다고 봅니다. 철도가 지나가는 연변에 서해안, 동해안 쪽으로 철도가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연변에 그리고 압록강, 두만강 그 연변에 22개의 지방급 경제특구를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 제재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은 이거는 휴전선 바로 가까이 이 건너편에 있는 북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하면 좋지만 북한으로서 절실한 것은 22개의 경제특구가 지방급 경제특구가 가동이 될 수 있는 무슨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전개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 그 사회자께서 한미 정상회담은 혹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같은 거는 얘기가 안 됐는지 언급이 없더라 그러는데 난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락받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사실 그건 행정명령에 불과했었기 때문에 이런 대북제재와 무관한 행정명령에 의한 조치였기 때문에 정권초에 치고 나갔으면 끝이에요. 물어보기 시작한 것이 이게 패착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거 대통령이 용기를 가지고 일을 저지를 수 있도록 그리고 사후에 어쩔 거예요? 아니 어쩔 거냐고요?
그 용기가 좀 있어야 되고. 아니, 가만 있어봐. 지금 가만 보니까 내가 제일 과격한 사람이 됐네요. 용기가 필요하고, 저는 그 36개월 석탄, 그 다음에 석유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걸 그냥 뭐랄까, 유예하는, 제재를 유예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진다면 그 흐름을 타고 일을 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질문, 유엔에서 한미 정상회담한 의미는 우선 첫째, 하여간 70년 된 적대 관계를 종식하자는 거에 한미 정상이 이제 동의를 했고, 우리 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최고의 관심사는 엠니티,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포지티브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행동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한미 정상회담이 북에 보내는 메시지가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아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경우는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 대미 협상 용도도 부차적이고, 그다음에 남측에서 결국에 스텔트 F-35 첨단 무기 가져온 그거에 대한 대응체도 있지만, 북한 군부의 그리고 구판 소위 군사과학원의 계획대로 전 진행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현무 미사일 1, 2, 그 다음에 순항 미사일, 현무 3 순항 미사일 쏘는 것도 우리 계획대로 좀 더 연습하는 거고, 북한도 그렇게 연습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 아까 마지막으로 한 그 부분은 제가 정 장관님 앞에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개성공단 같은 것도요, 재개하는 자체는 유엔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거기 전략무기가 가거나 거기에서 현금 다발이 넘어가는, 그거는 제재에 걸리는 부분이죠. 금강산 개별 관광 가능하죠. 아니 지금 홍콩에서도 오고 싱가포르에서도 오고 유럽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는데 우리도 개별 관광 가면 되는 거죠. 그다음 인도적 지원 같은 거 북이 안 받아서 그렇지만 꼭 유엔 통하지 않고 우리 북측 통해서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 지금 다양하게 지금 해상 수송하는데 제약이 많아요. 그다음 육상 수송하려고 하면 유엔군 사령부가 또 거기에 또 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은 있겠지만은 인도적 지원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협력 같은 것도 정부가 그건 용인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 중요한 건 발상의 전환입니다. 미국의 제재 또는 유엔의 제재라고 하는 게 완전 아주 철저하게 완전 봉쇄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거기에서 니치를 찾을 수 있고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건 기본적으로 소위 발상의 문제이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당국자의 어떤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먼저 북극성 계열의 수중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에 대해서 일단 이 얘기부터 하고 싶습니다. 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법리적으로 법리 이게 그 법인지 모릅니다만 하여튼 그 결의에 따르면은 위반입니다. 형식 논리로는. 왜냐하면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해서 나아가는 모든 미사일은 다 그거는 못하게 유엔은 막았죠. 그러나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역사를 보면은 좀 다릅니다. 제가 통일부 장관 시절에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그때 한 2, 3천 킬로짜리 쐈는데 그때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지만 그때 유엔에서 그거 가지고 제재는 못하고, 왜냐하면 걸리니까 그 대신에 규탄 성명을 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뒤에 ICBM급으로 자꾸 발전하니까 미국이 북한이 ICBM급으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유엔에서 제재 결의를 갖다가 주도하는 과정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발사체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리를 그냥 구성하면은 북한은 미사일을 가지면 안 돼. 북한의 미사일 부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유일하게 미사일 기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탄도가 있고 하나는 탄도는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거죠. 하나는 크루즈, 순항 미사일인데 북한은 순항 기술이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북한이 아예 ICBM급으로 나아가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그건 그때는 문제 삼는다. 이게 트럼프 생각이죠.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단거리를 갖다가 쏘는 거를 실험을 못하게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 국방장관이 이 얘기를 정확히 했습니다. 그 얘기를 일찍 했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실험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한 게 그 얘기거든요. 남북 군사 합의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달에 작년 9월에 했었던 거에 따르면은 북한이 지금 쏘고 있는 것이 도발은 아닙니다. 명확고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향해서 적대 행위를 해야 도발인데 적대 행위를 한 건 아니죠. 저쪽으로 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발은 아니지만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점에서 위협을 증대시켰기 때문에 취지에 어긋나는 건 맞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갖고 들어오는 최첨단무기나 우리가 수십 번 1년에 실험하는 미사일은 어떻게 하려고. 그거는 우리는 좋은 나라고 우린 착한 아이고 우린 그러니까 되고 너희는 나쁜 놈이니까 안 돼? 이거 우리 얘기고 거기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국방부가 저 잘했다고 봐요. 이렇게 의연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냥 계속 끌려다니니까 북한이 조그만 거 하나 쏘면 쏠 때마다 그냥 우리 사회가 그냥 들썩들썩거리고 들썩거리는 걸 아니까 북한은 이제 타이밍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성 계열 이번에 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건 추정이기 때문에 답은 아닙니다. 근데 첫째는 역시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고난이도의 그 기술을 사용하는 무기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협상에 미국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야 협상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쪽으로 아마 압박을 했을 거라 봐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서방이 북한의 자그마한 행동, 도발이라고 규정하는 자그마한 행동 모든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거기에 종속되고 우리가 성말로 하잖아요.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대한민국 국방부, 대한민국의 군사안보를 대변하고 있는 건지 북한의 군사안보를 대변하고 있는지 어떨 땐 몰라. 왜? 우리가 미사일 시험 발사할 때 한 번도 얘기 안 하는데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할 때는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쏘거나 이랬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따 해도 5분 내로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이걸 발표하느냐가 중요해요. 이걸 갖다가 빨리 국민한테 알리지 않으면은 이건 안보 태세가 형편없다라다 보니까 우리 국방부가 아니 북한이 하는 것이 당장 우리 토를 침하거나 우리에게 당장 위협이 되지 않으면 찬찬히 들여다보고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날 발표할 수도 있는데 서술적 차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큰일 나. 왜? 국방부가 욕먹고 얻어맞으니까. 우리 안보가 너무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없다, 안보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번 쏘는 걸 맞춘 거죠, 시간을. 맞춰, 왜? 딱 쏘는 거 쏘면 서방은 타이밍을 맞춰, 저들이 왜 그랬을까? 북한이 생각 안 해도 생각 안 하는 것까지도 해석해 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하나고, 두 번째 제가 볼 땐 역시 성능 실험이라고 봐요.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중단거리 미사일 갖다 이미 오래전에 스카트 미사일로 뭐 노동 미사일까지 해서 벌써 수십 년 전에 1500km, 1500km까지 갔지만 그들이 미국하고 맞짱을 뜨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의 중단거리 미사일 성능을 갖다가 고도로 발전시키는 그런 일을 다 완수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곧장 ICBM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CBM은 이제 협상용이고 지금 스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중단거리 성능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전략형으로 발전시키는 거를 지금 아마 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또 하나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 임계점. 다시 말하면 북미 간의 협상이 되고 협상이 타결됐을 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점은 여기까지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권리는 최소한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하는 거에서 너희들 얘기할 수 없다는 걸 아마 보여주는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인 걸 갖다 포석을 깔았지 않았는가. 만약에 북한이 저렇게 쏘아대는 걸 갖다가 우리가 중단거리 미사일은 관심을 덜 가졌다면 상대방이 이렇게 다목적적으로 생각 안 할 텐데 우리가 관심을 너무 많이 갖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관심을 알고 그들도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 그 금강산 개성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금강산 개성공단 문제를 갖다가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걸려 이걸 갖다 연동을 시켜서 북미 협상 과정 속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집어넣고 풀려면은 아마 북한도 김정은도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남북 관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역시 유리할 게 없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우리의 결단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결단해야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뭐가 생깁니까? 말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북미 간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여전히 말빨이 없는 종속 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점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당장 개성공단은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금강산은 물론 금강산은 기본적으로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선아태평화위원회하고 한대하산이 합병합작이 돼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에 지금 합병합작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아니 뭐 저 같으면은 현대 아산에서 직원 나와가지고 직원들이 여행사 만들어서 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하여튼 뭔가 돌파하는 힘을 보여줘야 된다 정부가. 이걸 유엔 저기 북미 협상에다 맡기면 우리의 그만큼 북한에 대한 남북 관계에서의 어떤 그 말발만 떨어뜨리는 거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어느 정도 이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북미 간의 협상은 잘 될수록 좋은 거고요.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는데 모든 것을 걷다 맡겨놓고 그거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는 아니지 않냐. 그러면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대통령과 정부가 비전과 용기를 가지고 해나가야 된다. 그런 결론에 우리는 공감대를 이룬 걸로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이제 중요한 내용은 다 다뤘는데요. 밥상에는 또 반찬도 있기 마련이니까 같이 살펴봐야 될 좀 작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제일 그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고 인기를 얻고 있는 상이 되게 대학 총장님의 표창장이더라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죠?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무슨 말씀도 했고요. 그런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하기가 참 힘들다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탄핵은 우리가 뭐 어떻게 잘 치렀지만 남은 나라 탄핵까지 지금 신경을 써야 돼요. 미국의 탄핵 제도가 어떻게 돼 있나. 지금 하원에서 민주당이 하원의 절차를 개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우리는 국회에서 탄핵하고 국회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 헌법재판소에 가서 뭐 결정하면 끝나는데 미국은 어떻게 탄핵을 하는 거야 이거 막 검색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 모쪼록 트럼프 대통령이 표창장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노벨 평화상만 신경 쓰도록.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겼으면 좋겠다. 한반도와 관련해가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탄핵되면 어떡하지? 저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호감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친구하고 싶은 스타일의 인간형은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정치적, 외교적, 평화적인 해결 노력이 하여튼 시작된 거고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많은 진전이 있었던 거니까 내가 좋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걸 해주는 미국 대통령이니까 또 일정 정도의 애정을 느끼게 돼요. 그게 사람 심리가 되게 묘한 건데 걱정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하고 해왔는데 우리 대통령이 또 중재자가 되고 혹시 미국에서 탄핵이 돼가지고 그럼 어떡하지? 그리고 또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예요. 재선 여부도 지금 불투명하고 그럼 미국이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 버리면 뭐 또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이 한편으로 있거든요. 글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저 유시민 이사장께서 너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서. 예, 제가 걱정 많은 중년이에요. 예. 우선은 내가 볼 때는 뭐 탄핵 가능성은 상당히 적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이제 내년 재선에 영향을 많이 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하원에서는 뭐 민주당 다수니까 통과될 수도 있지만 상원이 뭐 공화당이 훨씬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원 통과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그게 이제 대선 과정에 엄청나게 흠집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거의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협상과 관련해서 실질적 진전을 만들면은요 절대 그걸 헛들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란 케이스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포괄적 핵협상 잘 일어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뒤집었잖아요. 그게 민주당으로서는 그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상당히 핵협상의 진전을 보는데 그걸 민주당 새 정부가 와서 뒤집는다? 그럼 트럼프와 다를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자제 메커니즘은 워싱턴에 있기 때문에 걱정은 별로 하지 않고요. 그다음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는 게 저도 이 분야는 비교적 소상하게 잘 알고 한때는 제가 노벨 평화연구소에서 자문도 해주고 그러는데요. 수상자의 어느 하나만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핵 문제에 큰 공헌을 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기후변화 파기시킨 거, 이란 협상 파기시킨 것부터 시작해서
뭐 베네수엘라 개입하려고 한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노벨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이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강력하게 추천을 뭐 하는 게 좋겠죠, 우리야. 해서 뭐 그러면 북핵 협상에 더 탄력이 불 수 있는 거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야의 노벨상은 성적 우수상인데, 그죠? 이 노벨 평화상만큼은 성격이 달라서 표창장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위 학생은 평소 품행이 방정하고 솔선수범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므로 이를 표창함. 그게 노벨 평화상. 그러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 앞에 노벨상 준 게 사실상 정상회담 때문에 된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충분 조건이었고 필요 조건은 사형수였던 것. 그 다음에 민주화 하는데 엄청난 공헌을 했고, 그 다음에 인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정상회담해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가능성과 통일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게 후자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인권이 필요 조건이었고 정상회담이 충분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노벨 그다음에 강한 후보자가 그 당시 없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학생은 필요 조건이 충족이 좀 어렵군요. 그럼 제가 언급은 안 하고 그건 마음대로.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이 공정하다면 금년은 내가 받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물론 이 북핵 문제 해결의 어떤 프로세스를 이제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그걸 순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기반을 닦아 나가는 것이 이제 금년 중에 이루어진다면은 뭐 그건 12월 달에 어차피 하는 건데 임박해서 뭐 그쪽으로 결정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서두르는구나. 어쨌건 받든지 안 받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내년도에 주는 걸로만 돼도 트럼프는 금년에 북핵 문제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4월에 이제 그 퍼스트 컷을 하거든요. 그다음 9월 달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10월 달에 발표를 하는 건데 11월 달이 대선인데 대선 전에 트럼프 대통령 앞에 주면 노벨 평화위원회는 미국 대선에 내정 가섭하는 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을 거예요. 표창 받기가 참 힘드네요. 예.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뭐 문정희 선생님처럼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냥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한번 빙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김정은 위원장하고 비핵화에 대한 대타결이 돼서 평화협정을 그때가 되질 않겠지만 이거저거 하는 걸 다 합의를 보고 한다면 사실은 동아시아의 정세 지각 변동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뭐 모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열심히 밀어줘야 되는데, 저는 아까 문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이 결정적 국면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을 잘하도록 우리가 예를 들어 미국 조야에도 가급적인 비핵화 협상의 성공이 대한민국에게는 얼마나 절박한가를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적실성 있는 그런 보다 협상 타결 지향적인 안을 만드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국면이 지나갔다, 이 국면이 그냥 지나가면 그때는 내년엔 우린 불행할 거라고 봅니다, 상당히. 근데 그랬을 때 어떻게 지나간 관계없이 성공적으로 지나갔건 아니면 불행하게 지나갔건 관계없이 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됐다 해서 실망할 수 있는 건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민주당의 한반도 정책 관련해서는 뭐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민주당이 훨씬 더 동맹의 의견을 갖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땐 그렇게 알고 공부를 했는데 들어와서 제가 4년 동안을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있는 동안에는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 부시 대통령이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은 어려우면서 맞춰갔는데, 그러고 제가 이제 우리 정부가 끝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다시 대통령 선거가 돼가지고 오바마가 민주당 후보로 나왔는데 오바마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부시 대통령은 말이야 동맹들을 갖다 동맹과의 관계를 다 망가뜨리고 동맹을 개무시했다. 이러고 진짜 나는 절대 동맹의 의견을 갖다 존중하지 그게 안 하겠다. 그게 유명한 얘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미국 민주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 국면에서 올해 잘 돼야 되지만 내년 국면에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제가 수정할 거는 이샥 라빈하고 야세 아라파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거든요. 만약 그런 식으로
그 오슬로 피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양쪽이 합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임기 내에 아주 확실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문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건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공동 수상. 공동 수상이죠. 단독 수상은 예, 어렵고. 단독으로는 어렵다. 예. 어찌됐건 좀 가만 보니까 우리 이종석 장관님도 뭐 이 두 분은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북핵 문제 해결을 수순을 밟기 시작하면은 정권 교체도 불구하고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 우리 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님은 사실 이런 토론회 모시기는 쉽지 않은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게 헌법기관이고 전 세계의 조직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출장을 많이 다니시고요. 국내에 안 계실 때가 많아요. 때마침 딱 여기 계셔서 저희가 모셨는데 또 모신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뵌 김에 민주평통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외부 환경과 무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팍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가려면 국민들이 이걸 이해를 하고 뒷받침을 여론으로 해주면 그게 좀 쉬워지겠죠. 근데 민주평통이 그거 하라고 있는 조직 아니에요? 원래 그거죠. 예. 예. 원래 어떻게 하실 건지 비전과 원래- 용기를 좀 보여주십시오. 원래 이게 80년 여름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평통을. 제가 당시 통일원에서 일할 때인데 장관의 지시를 받고 제가 설계를 했던 조직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지시를 그렇죠. 받고요. 예, 예. 그런 분이셨어요? 공무원이야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쭉 그쪽 일을 했기 때문에 뭐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뭐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쭉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걸 만들 때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 대통령의 통일 외교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잘못 오해를 하고 한 200~300명의 명망가로 이렇게 만들어서 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북쪽에서도 그 정도면은 뭐 괜찮다는 분을 의장으로 모시는 구상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두환 대통령이 장관에게 사단병력으로 꾸리라. 그래서 10,000명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직접 내가 의장을 하겠다. 그래서 결국 이제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그 조직이 되고 헌법 당시에는 68조 2항에 규정이 됐는데 근데 정권 교체도 불구하고 민주평통은 기본적으로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이 여론 조성 그것이 첫 번째 주어진 임무입니다. 원래 만들어진 예. 것부터.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됐건 진보지 정권이 됐건 정부의 대통령의 대북 정책 또는 통일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것이 원래 그 사명이에요. 두 번째, 요즘 와서 이제 또 하나 주어진 그 사명이 있다면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이제 제기된 문제이긴 하지만은 특히 공공 외교라는 그 말이 요즘 유행을 하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또는 그 중국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사는 나라에서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그 나라 정부 내지는 국민 또는 여론 지도층의 지지를 창출해내는 그런데 그걸 공공외교라고 합니다만 그 역할도 지금 그것도 사명으로 그런 역할도 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두고 쓰는 문제가 일단 대북 정책에 대한 남남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대통령이 앞으로 성큼성큼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여론을 선도해 나갑시다. 두 번째, 해외 교민들은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높이는데 좀 사명감 가지고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9일날 지난 9월 20일부터 27일까지는 22일부터 27일까지는 북경에 중국에 가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왔고 9일부터 20일까지 미국에 가서 이제 또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 통일부는 앞으로 가는 데고 우리는 그 통일부가 앞으로 나가고 대통령이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를 지휘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국민적 지지를 창출하려는 뒤에서 보급부대입니다. 그거 하러 갑니다. 예. 22일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22일 날 돌아오는데 11월 4일 날 다시 스리랑카에서부터 뉴질랜드까지 가는 동안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또 일이 있으면 부르십시오. 아, 예. 감사합니다. 좀 더 일찍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이동 거리를 보니까 그 육체 노동에 가까운 업무여서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하시기를 응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도 다 돼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제만 좀 다뤘으면 합니다. 그게 뭐 국정원이 국회에서 종종 비공개 브리핑을 하죠. 예, 국회 정보위원회 뭐 위원들한테요. 근데 그걸 하고 나면 국회의원들이 들은 얘기를 그 왜 비공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다 듣고 나와서 막 하는데. 근데 정확하게 하면 또 좋겠는데 때로 보면 브리핑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브리핑 내용과는 굉장히 다르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오는 11월에 다음 달에 부산에서 한 아세안 회담 열리는데 거기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제더라 이런 브리핑을 어떤 분이 하셨고 그건 꼭 그런 건 아니래더라 뭐 그런 얘기도 돌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대하는 친서를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그런 얘기들이 막 오가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뭐 기조연설을 하겠다는 의사를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냈다는 얘기도 돌고요. 뭐 저희로서는 확인할 길은 없는데 이번 북미 간의 협상과 연계되어 있겠습니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는 이미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만간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수순대로 하면은 스톡홀름 실무 접촉이 성공으로 끝나고 그래서 북미 두 정상이 그것을 승인해야 되는 정도의 합의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럼 10월 이내에 북미 3차 정상회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3차는 아마 평양에 모시고 싶은 게 강하실 거고 그래서 10월 하순경에 만약 된다, 10월 하순이나 10월 11월 초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결국에 북미 관계가 상당히 그 개선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자연히 남북 관계 개선도 가능해지고 그 징표는 아까 말하는 뭐 약속이 아니고 사실상 문서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문서로 돼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루어질 수 있고 11월 중순에 우리가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을 부산에서 하는데 빨리 그 축이 돌아가면은 그냥 소위 그 톱니바퀴가 빨리 돌아가면은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맞아떨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쉽게 얘기하면 성공적인 실무 협상, 그 다음에 3차 북미 정상회담,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 그리고 그것을 부산 아시안 특별 정상회담하고 연계시키는 요 순서대로 한다면은 마치 2018년 빠르게 돌아가듯이 2019년 하반기에 상당히 그 좋은 선순환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은 있어요. 예. 이정수 장관님 뭐 예, 세상 일에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은데
물론 또 쉽지도 않은 거지만 뭐 또 생각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건이 많이 붙다 보니까 즉 이러이러할 경우 해서 참 뭐냐 돼요라고 속 시원하게 말씀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이 어떤 정상회담을 한다면 그거는 이미 그거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얻을 것이 있다는 뜻이겠죠. 거기 들어가는 것을 상쇄할 만한 기회, 얻을 게 있다는 뜻이니까 그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뭐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참 좋겠고요. 그러나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실무 접촉은 저는 조금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실무 접촉은 과거랑은 다르다. 아까 전 세션에서 이옥 교수님이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경로 의존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이 참 뭐 저 북한 김정은을 조금 긍정적이게 하면 이게 뭐 옛날 같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저는 북한 전문 아까 저 유시민 이사장님이 그 규정하실 때 여기 앞에 사람들은 학자고 앞에 세션은 여기 분들은 뭐 관련이야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수십 년 그래도 공부한 사람이니까 예, 제가 학자로서 얘기하겠습니다. 학자로서 뭐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얘기하면 김정은이 상당히 새로운 면모를 많이 갖고 있는데 과거 북한 지도자들에 비하면 경로 의존형이 아니라 경로를 약간 좀 이탈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김정은이 지난번까지 갔을 때 지난번까지 그 하노이까지 회담에서 본 건 뭐냐면 야 핵 문제 관련된 중요한 결단은 북한 대표는 이런 겁니다. 우리 지도자가 와서 결정할 거야 너랑 같이 이랬는데 김정은이 와가지고 이것도 이제 빙의를 해봅니다. 김정은을 이제 김정은 와가지고 많이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고 여기서 한번 다시 우리가 결렬되고 나면 우리 참 미래가 서로 간에 어렵다. 이러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실무 접촉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를 조금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 실무 협상을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모르지만 실무 협상에서 일정한 정도로 만족스러운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내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사인만 하면 된다라는 정도로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 스타일을 볼 때. 지금 그리고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더욱이 뭐,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그 조총련기의 조선신보에서도 지금 실무 접촉에 대해서 꽤 한 몇 달 됐는데 한두 달 전에 굉장히 중요한 걸로 이거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다 만들어 놓고 한다는 식의 사실은 그런 보도, 그 나름대로 그들은 북한을 가장 잘 느끼는 촉이잖아요.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북미 비핵화 협상 실무 접촉이 잘만 된다면 그래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면 그 예정이 11월 이후라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잘만 된다면 그때는 물론 이 부산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 가능성도 있겠죠. 다만 그때 김정은은 남북 관계에서 그동안 계산해 놓은 것들 즉 남북 관계에서 자기가 불만했고 그다음에 계산 치부에다 적어놨던 자기 치부책에 적어놨던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또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뭐 올 거다 말 거다 하는 건 분명한 거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은 시간차는 있지만 남북 관계 풀립니다. 우리가 편승하는 거죠. 그러나 상당히 앞서서 풀리거나 적극적으로 되려면은 그때는 조금 더 남북 관계라는 요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1월 달에 과연 북미 비핵화 협상이 상당히 진척됐다고 해서 올 수 있을지 그건 정확하게 그거는 제가 여기서 우리가 장담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꼭 북미 비핵화 북미 3차 정상회담이 이 11월 달 회의보다 앞서 있어야만 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마 그렇지 않아도 남북 관계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시그널만 오갈 수 있다면은 북미 비핵화 협상 실무 접촉이 성공하면은 그때도 올 수는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개연성으로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보태고 싶은 것이 먼저 워싱턴으로 백악관으로 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트럼프가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상호주의 차원에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평양을 방문해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평양으로까지 불러들일 때는 트럼프에게 선물을 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불렀다고 봅니다. 다 그 정치적 계산은 빤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번 실무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으로만 와 준다면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만족할 만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그런 선물을 줄 준비가 돼 있다. 그 대신 미국도 상응 조치를 독특히 하라. 그리고 평양으로 와준다면 선물을 많이 주겠고 그 조건으로 단계적 동시적 이행을 먼저 합의하자.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금년 내에 상당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정은의 트럼프에 보낸 친서 속에서 평양으로 와달라고 하는 얘기가 그냥 의례적인 얘기거나 또는 그냥 한번 해본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작년 3월 9일, 10일 정용 실장하고 소원 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 전달할 때도 이미 그때부터 평양 방문을 요청했었죠. 그거는 못하겠지만 만날 용의는 있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예. 하여튼 뭐 북측으로서는 하여튼 꼭 뭘 타결해서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까지 이제 협상가로서의 노력을 경조해 왔다면 또 그런 방식으로 가서 잘 된다면 계속 가도 되겠으나 만약 협상의 촉진자 또는 중재자로서의 역할만으로는 상황 타결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 개척자로서도 나서야 되는 스스로 쇄빙선을 띄우고 개척해 나가는 그런 자세로 이 말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상했던 시간보다는 빨리 모든 얘기가 다 됐어요. 6시 반부터 또 기념식과 만찬 행사가 예정돼 있어서 조금 하루 종일 이 오후에 4시간 동안 앉아서 함께 열심히 탐구를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오늘의 이 심포지움을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심포지움은 여기서 마치고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14 남북 정상선언 기념 12주년 기념 행사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세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네.